오늘 한 세 가지 정도 이슈 잡아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번 주에 제가 스케줄이 좀 빡빡해서 새벽에 아마 동영상을 못 올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올리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뉴스 보도가 어제 나왔는데, 어제 그 연준 내부 보고서에 올해 금리가 한 4에서 7% 정도까지는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나왔다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지금 연준 이사들이 올해 한 3.5 정도까지 올리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저기 뉴시스 기사고요. 6월 18일 날 올렸습니다. 이거 누가 올리셨나? 그냥 뉴시스라고만 돼 있네요. 예. 권성윤 기자께서 올리셨네요. 여기 보시면 그 정례 밑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연준 있죠. 여기 있나? 여기 있네요. 연준이 점도표에 따르면 올해 말 기준금리 적정 수준이 3.25에서 3.0 정도로 제시되고 있는데, 내부 자료는 기준금리 4에서 7%까지도 최대로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이제 어떻게 나온 거냐면,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연준이 금리 결정할 때 어떤 공식을 사용하는데, 연준이 적용하는 수학 공식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대입하면 금리는 최소 4%는 돼야 물가 상승이 어째가 가능하다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이걸 따라야 되는 원칙이 있는 건 아닌데, 그런 그렇게 이제 데이터가 나온다 이거죠. 다만 참고 자료는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결론은 이만큼 올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연준이 이만큼 속도를 내서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어제 잠깐 드렸는데, 잠깐 다시 보여드리면, 이 이제 10년 국채 수익률입니다. 파란 게 이게 CPI죠. 그래서 10년 국채 수익률이 이제 통상적으로 경기 수축 국면 정점에 오면 이렇게 내려가는 패턴을 보이면서 움직이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물가가 급등했을 때 올라가는 패턴으로 경기 수축 국면 중반까지도 계속 만들어지는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이제 10년 국채 수익률이 좀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년 국채 수익률이 와 있는 데가 한 3.5% 정도 와 있거든요. 3년 중반 때 조금 올라갔다 지금 내려왔고, CPI는 지금 8%대에 있잖아요. 얘가 내려오긴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근데 얘는 일정 부분 더 올라가면서 마저 이 상승 국면을 끝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 수축이 상당히 심각하게 눈으로 피부로 투자자들한테 와닿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 다 팔고 몰아제껴서 일로 들어가야 되겠다, 채권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 붕괴될 거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조짐은 없기 때문에, 단순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구매에 대한 어떤 그런 위축이나 투자에 대한 위축을 몰고 올 것이다. 그다음에 금리 인상에 따른 차입 비용을 좀 늘려서 투자나 소비에 대한 여력을 줄일 것이다 라고 하는 현상에 대한 분석이 있는 거지, 상황이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경제지표상으로 PC지표를 좀 봐야 되겠지만, 여하튼 그래서 급격한 붕괴는 지금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추세적으로 좀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특이한 거는 이 부분인데요. 이거는 자주 보는 데이터는 아닌데 하도 궁금해서 오늘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이제 그 통화 유통 속도거든요. 벨로시티라고 하는 게 통화 유통 속도를 말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 M1, N2라고 하는 우리가 통화량 말하는 거 있잖아요. 뭐 협의의 통화, 광의의 통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통화량을 명목 GDP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나눠주는 이유는 전체 통화량이 GDP가 한 번 생산에 사용된 돈의 양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경제 활동에 그 얼마나 많이 쓰였느냐를 보여주는 건데, 여기 이제 급락한 이유는 단기간에 QE나 이런 것들이 자금 집행이 급격히 일어났기 때문에 통화량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라서 경제에 쓰는 횟수는 그렇게 경기 수축 국면에서 많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툭 떨어졌는데, 떨어진 이후에 반등 정도가 그렇게 강도가 세질 않아요. 이 장기 추세로 놓고 봐도 장기 추세가 그렇게 통화 유통 속도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M1, M2 모두 통화 유통 속도가 계속 떨어졌거든요.
자금의 시장에 자금을 많이 풀었는데 그게 경제활동에서 돌지는 않았어요. 요번에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왜 들여다봤냐면 실제로 수요 팽창이나 이런 자금이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서, 그러니까 중앙은행이나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그렇게 많이 풀어 제낀 게 결과적으로 경제를 팽팽팽 돌릴 만큼 돈이 많이 시장에서 쓰여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줬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기 위해서 이걸 봤는데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돈이 많이 풀린 것에 대한 그런 돈의 쓰임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이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온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이제 공급 측면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돈이 쓸 여력이 얼마나 되는가 민간 쪽에 그걸 보려고 이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축률이고요. 파란 거는, 이 빨간 거는 저축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고, 여기 보면 저축 금액이 빨간 게 계속 아랫 방향으로 내려와서 줄어서 코로나 팬데믹 터지기 전 아랫 방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금액 수준이. 이게 빌리언 단위니까 이게 트릴리언이거든요. 빌리언, 트릴리언. 그러니까 이게 10억, 100억, 1000억, 1조 정도 되는 거죠. 1조 조금 안 되는 거죠. 한 9천억, 9220억 정도의 저축 금액들이 있다는 건데, 일단 과거 패턴보다 저축 금액이 많이 줄어 있다는 뜻은 그만큼 소비에 대한 부분이 빡빡하다라고 하는 걸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좀 버티고 넘어가려면 무엇인가 여력이 좀 존재해야 되는데, 일단은 연체율로 놓고 보면 이제 그 부동산 쪽을 제가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소득 가지고 혹은 자산 가지고 현금 자산 가지고 쌓아놓은 거고, 부동산 쪽 영역의 홈 에코티론 얘기를 좀 드렸었잖아요. 그 부분을 좀 보려고 몇 가지 데이터를 올렸는데, 이거는 리볼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볼빙 하면 다시 메꿔서 쓸 수 있는 대출, 줄었다 늘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출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홈 에코티론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그 대출을 쓴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한 2,400억 달러 정도 되네요. 빌리언이니까 2,400억 달러 정도 되고, 이거 밑에 있는 파란 게 연체율이에요. 이 부분에, 그러니까 이 전체는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연체율, 요것만 딱 끄집어낸 건 아니고, 그 단독주택, 그러니까 한 가구 주택, 한 세대가 살 수 있는 주택 모기지 전체에 대한 그 연체율인데, 연체율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걸 보면, 여기 아니고 요거를 봐야 되겠네. 요걸 보면 이거는 그 소득 대비 그 부채 부담을 하는, 우리가 말하는 DSR하고요. 그거보다 좀 확장돼 있는 FOR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을 가지고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부담이 얼마나 되느냐인데, 이게 추세를 잘 보시면 FOR은 이거고 DSR이니까 두 개만 보면 되겠죠. 80년대 뭐 15, 10 요 정도 돼 있다가 가장 글로벌 금융위기 때 가장 폭발적으로 올라갔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18까지 올라간 적이 있죠. 이게 아마 가장 높은 때일 겁니다. 글로벌 금융이 터지기 직전에 18하고 13. 이게 계속 내려오다가 추세적으로 쭉 내려오다가 여기 보시면 2021년 1월 달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는데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자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 이자 금리에 맞춰서 FR이나 DSR 이 부담 수준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소득 증가율이 그 이자를 상환하는 그 금리 상환 증가율을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걸 낮추는 정도까지는 못하고 점점점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자 부담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아직 연체율까지는 올라가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봤던 요거, 이 데이터죠. 이 데이터를 보면 이게 그 미국의 전체 가계 전체 신용 대출과 관련된 리포트인데, 여기 보시면 이 총 그 주택담보대출은 여기 하우징 뎃이라고 밑에 나오죠. 11조 달러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여기 보면 이제 리볼빙으로 쓰는 그 영역이 한 2,400억 달러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연체율은 보시면 아까는 이제 전체 연체율이었죠. 그걸 이제 짜갈라서 모기지 쪽의 연체율 대출 중에 이것도 내려가고 있고, 근데 보라색이 이게 홈에코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홈에코티론하고 모기지는 둘 다 아직은 문제없이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주택 가격은 캐시실러 지수입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 아직은 떨어지질 않고 있어요, 가격 패턴은.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저축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잖아요. 그럼 어디선가 자금을 충당해서 써야 될 여력이 있는 사람, 필요한 사람들도 존재할 겁니다. 그만큼의 여력이 있어야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LTV거든요. LTV입니다. 이게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LTV인데, 모기지 관련 대출 LTV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2017년도예요. 이 밑에 쭉 있는데 무시하시고 그냥 전체 모기지로 볼게요. 85% 쭉 되죠. LTV가. 그런데 이게 2017년이고요. 이게 2020년이거든요. 여기가 83%죠. 이거 왜 데이터가 작냐면, 이거는 지금 4월 데이터까지밖에 안 나온 거고, 이거는 2017년 전체 다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좀 더 데이터를 찾으려다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아침에 빨리 촬영을 끝내야 돼서 이걸 그냥 찾았는데, 내려왔죠. LTV가 내려왔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주택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주택 가격이 이렇게 올랐으니까 담보가액은 올라갔고 전체 가액은,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대출 이 차지하는 비율 LTV는 좀 떨어졌겠죠. 그래서 이걸 보여드린 가장 주된 이유는 일단 연체율이 낮고, 그 다음에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LTV도 낮으니까 홈에코트론을 갖다 쓸 수 있는 여력은 아직 존재한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이거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최근 보면 이렇게 에코티론이 계속 줄다가 약간 옆으로 개걸음을 치려고 하는 이런 느낌을 보이죠. 이쪽에서 자금을 뺏어 쓸 수요가 좀씩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늘어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그 미국 가게들이 이 주택을 이용한 돈을 조달할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한다. 그리고 이제 신용 부분, 그 대출 태도나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아직 크게 타이트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고용이 감소한다거나 일정 부분 인플레이션 압력에 의한 부담감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그 지출의 여력은 존재한다, 이렇게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은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이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급격한 어떤 변화, 예를 들면 대규모 실업이 양산될 수 있는 기업의 파산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추세적으로 당장은 아니지만 가격이 주택 가격이 내려가면서 부실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신용팽창 부분에 대한 그것이 심리적 위축이 작동되면서 주식시장이 좀 더 세게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트리거 될 가능성은 존재하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급격한 트리거로 작동할 것이 눈에 보이느냐, 그렇게 심각하게 딱 드러나서 눈에 보이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거는 미국의 그 유정수입니다. 유정. 가스하고 그 오일 전체 다 하거든요. 근데 이게 코로나 팬데믹 터지기 직전에, 그러니까 아직 그 코로나 팬데믹은 조짐이 아예 없었을 때죠. 그때가 한 790개에서 800개, 그러니까 800개 약간 안 됐었거든요. 800개 약간 안 됐었는데 지금 이제 개수가 740개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유정수가. 계속 올라오면서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 코로나 팬데믹 터지기 전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이거는 미국의, 아니 그러니까 오펙, 미국이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생산 수치거든요. 보시면 이게 이제 코로나 팬데믹 터지기 전에 이 정도 레벨에 있다가 터진 다음에 쭉 줄었었는데, 최근 사실 코로나 팬데믹 터지기 전 수준까지도 갔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말도 맞아요. 지들이 하는 데는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맞기는 맞다는 거죠. 오히려 미국을 보면, 미국이거든요. 이게 미국의 석유 생산입니다. 이건 주간 단위인데, 얘 보시면 아직 석유 생산이 과거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못 돌아왔어요, 얘네들은. 여기 보시면 이게 이렇게 주간 단위로 움직이고 있는데, 좀 더 볼까요, 위로? 2019년도 후반이죠, 이때. 1600, 12800이잖아요. 여기는 12000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사우디는 이 터지기 전 수준까지 올라가서 지금 생산을 해대고 있는 상황인데, 넘쳐졌죠. 언제부터? 작년 11월께쯤부터는 이 이전 수준을 넘어갔어요. 근데 오히려 미국 애들이 그 이전 수준을 못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게 뭐 엑스모빌이니 주요 그 석유 메이저 업체들이 우리는 투자를 못해서 지금 이 상황이야 라고 얘기를 해대고 있는데,
뭐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들도. 하지만 지금 입장에서 그 바이든이 야 너희들 빨리 군수물자 조달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근거가 제로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빨리 박차를 가해라고 목을 조르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는 미국의 EIA 데이터입니다. 좀 전 것도 EIA고 이건 미국의 개솔린 가격이에요.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갤런당 6달러, 6.2달러도 있네요. 이게 지난번에 5.8달러인가 뭐 그렇게 얘기할 때 이게 리터당 한 1,600원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6달러 정도 되면 이게 한 4로 나누면 될 겁니다. 아마 4, 5, 24, 3.8인가로 나누면 되거든요. 그럼 리터가 나올 겁니다. 아마 4로 나누면 4, 1은 4, 4, 5, 20 1,500원 넘었다는 뜻이네요. 석유 생산국인 미국도 리터당 1,500이 넘는데 우리나라보다 땅덩이가 엄청 넓은데 와 이거 기름 넣고 다니면 난리 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테일 세일을 보면 석유 가격이 막 빨아먹고 있죠. 요게 디젤 가격입니다. 미국인데 근데 이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이 텍스를 줄이겠다는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미국도 얘기해 보시면 가격 전체 가격이 미치는 영향이거든요. 우리나라는 뭐 절반 이상이던가요?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이거는 유가가 그만큼 세금을 많이 떼어가지고 그거를 많이 줄여주는 것들을 하고 또 줄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도 여기 보면 텍스가 11% 정도 디젤에 개솔린에 12% 정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요거 깎아주겠다는 얘기들은 안 나오고 있어요. 역시 이제 새로 생산해서 들어간 금액이 가장 많이 들고 그다음에 정제하는 비용 들어가고 그다음에 마케팅 비용하고 이제 유통 비용 텍스가 정도는 이 텍스를 깎아주지는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저 조금 더 보면 요거는 최종적으로 그 자동차 개솔린 순수 생산량이거든요. 정제하고 막 그 혼합하고 해서 이제 그 정제해서 만들어 놓은 생산량인데 얘를 보면 차트가 이제 위에 보면 쭉 줄었다가 줄었다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 패턴은 보이기는 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때가 이제 2021년도인데 이 정도만큼 지금 사실 생산을 못 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한마디를 하기는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긴 한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2021년 7월 달에 10554 1554 정도 나왔죠.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도 못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맥스로 돌린 시기만큼도 못 미치는 케이스가 있고 최근에 좀 열심히 돌리려고 애를 쓰고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애를 안 쓰고 있는 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여기 보시면 이 코로나 팬데믹 터지기 전에 있었던 수치들이 보이죠. 이 수치 수준에 거의 육박하거나 넘은 상태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애를 안 쓰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제를 하거나 이런데 그게 이제 여기에도 나타나는데 증류하는데 그 원유 정제하는 거겠죠. 원유 정제하는 게 내려왔다 이제 올라가긴 했는데 이 밑에 보시면 이게 가동이거든요. 가동된 수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여기 보면 2019년도보다 가동 수치는 이런데 좀 작아졌죠. 가동 수치가 덜 뽑아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한데 이걸 보시면 이게 능력 이게 쉬고 있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그 약간 유유 인력으로 놀고 있는 거죠. 가동률이 낮아요. 그 이전 수준만큼 낮출 수도 있는데 이전 수준만큼 낮춘다 하더라도 아예 제로를 만들어도 이게 208이잖아요. 여기에 208을 더해보면 17936이 나오죠. 1793944 179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8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석유업체들이 투자를 계속하지 않아가지고 생산량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은 설득력이 있다라고 데이터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유류가 확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개솔린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는 보입니다. 일단 그래서 에너지 부분에 대한 압력은 일정 부분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 이제 에너지 압력이 급락한다고 해서 좀 최근에 뚝 떨어졌죠. 이게 석유가나 유가에 대해서 일정 부분 쑥 떨어뜨리기는 녹록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상황을 보면. 그럴 거라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 석유 이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이상 쉽사리 가격이 아랫방향으로 뚝 떨어지는 걸 보기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 석유 가격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혹시 기대하는 것처럼 생각이 아니고 기대하는 것처럼 급격히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따라서 연준이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가 이제 향후에 계속 붙어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움직일 것 같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이 채권 수익률을 쭉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미 말씀드렸듯이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주식 다 털어가지고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몰려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촉발 트리거가 발생하면 얘가 올라가던 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이렇게 최근에 보여줬던 트렌드처럼. 다만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 시기에 보여드렸던 점진적인 경기 수축이 진행될 때 특별한 트리거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정 부분 계속 위로 올라갈 것 같아요. 10년 국채 수익률이. 그래서 10년 국채 수익률을 매집하러 들어가는 타이밍을 잡으려면, 안전하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가 돌아가는데 좀 여건이 어렵고 개인 소비, 인플레이션 압력에 의한 구매 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저축 금액이 빠지면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이 주택 가격이 쭉 올라가 주면서, 그리고 아직 LTV 비율이 좀 내려가 주면서 리볼빙을 통해서 지출을 더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하는 것 같고, 아직 연체율이 낮고 대출 태도나 이런 것들이 강하게 미국 은행이 취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약에 소비자들이 진행한다 그러면 그런 형태로는 진행될 수 있겠다. 그래서 경제가 일정 부분은 좀 더 돈 패턴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결과적으로는 연준이 금리를 너무 빨리 올리게 되면 구매 압력이 물가 상승률로 높은 상황을 한동안 유지될 수 있는 상황에서 차입 비용이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DSR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는 것처럼 차입 비용이 결과적으로는 구매 비용의 어려움과 같이 맞물려서 경기 수축 국면으로 빠지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미국 경제는 암울한 패턴의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하다라고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그렇다고 당장 지금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고, 일단 시장에서 다시 반등을 할 상황을 본 뒤에 그 시점에는 좀 공격적으로 현금 포지션을 확대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